9월 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18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이 오늘 금이 환영했습니다. 금메달은 금메달이고 해묵은 병역 면제 논란이 다시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찬수 병무청장이 오늘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 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병역 특례 얘기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아시안게임 축구와 야구 결승이 있었던 지난 1일 이후 병역특례 관련 무려 80건 넘는 청원이 올라왔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운동선수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준 건 1973년 박정희 정부가 병역 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만 해도 경제력에서 뒤져있던 북한과의 체제 경쟁, 저개발 국가, 국제대회 우승은 곧 국위 선양이던 시절 얘기입니다. 당시 한국의 국력과 경기력 순으로 그만큼 국제대회 우승은 쉽지 않았고 실제로 병역 면제 혜택을 입은 사람은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 양정모 정도가 유일합니다. 1972년부터 축구 국가대표를 지내며 78년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을 따낸 전설 차범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78년 그해 12월 당시 당대 최고의 리그 독일 분데스리가 구단 입단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복무 중이던 공군에서 약속을 깨고 놔주질 않아 다시 귀국해 5개월을 꼬박 더 근무하고 만기 전역한 뒤에야 서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천하의 차범근도 받지 못하는 병역 특례, 국방의 의무는 그만큼 견고했고 병역 특례, 제도는 있으되 별 논란과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병역 특례는 전두환의 집권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전두환 정부는 81년 9월 88 서울올림픽 유치 확정 한 달 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 이상을 딸 경우 병역 특례 혜택을 주겠다고 관련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후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거치며 1990년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로 병역특례는 지금과 같은 뼈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메이저리그 박찬호가 대표적으로 혜택을 본 사례입니다. 이후 큰 틀을 유지해오던 병역특례의 뼈대가 흔들린 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입니다. 전국을 들었다 놨다 한 월드컵 열풍 속에 이탈리아와의 8강전을 하루 앞두고 선심 쓰듯 월드컵 16강 진출도 군 면제 대상에 툭 포함시킨 겁니다. 2006년 제1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에서 국가대표팀이 4강에 오르자 당시 정부 여당이 대표팀에게 군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한 건 병역 특혜 논란, 기름에 불을 부었습니다. 이른바 비인기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병역 면제를 주느냐는 등의 비판이 툭 터진 듯 쏟아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듬해 월드컵과 WBC는 병역특례 대상에서 도로 제외합니다. 그러자 2010년 제2회 WBC 대회엔 선수들이 부상 우려와 소속팀 일정 등을 이유로 참가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에 당시 야구대표팀 뒤봉을 잡은 김인식 감독이 국가가 있어야 야구도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42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는데 축구가 20명, 야구가 9명입니다. 축구대표팀 하나에서만 전체 혜택자의 절반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21세 이하 대표팀을 보내온 일본이나 중동의 강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상대로 해외파들을 다 불러 모아 꾸린 대표팀으로 거둔 우승, 그리고 병역 면제. 네, 손흥민 선수가 꼭 총을 잡고 휴전선을 지키는 방식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국가를 위해 복무할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손흥민에게만, 축구에만, 야구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비인기 종목, 나아가 스포츠 분야를 넘어서 방탄소년단 같은 연예인,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까지. 기찬수 병무청장이 오늘 병역 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대체 복무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년 범죄, 이른바 촉법 소년 얘기해 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법무부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토론회인가요? 네, 법무부 주최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소년사법제도의 발전 방향, 소년 강력범죄 대응과 보호처분 개선을 중심으로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손정숙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와 윤웅장 청주소년원장이 주재 발표자로 나섰고 네. 차미경 대한변협 여성위원장, 진을종 법무연수원 교수, 김정환 연대 로스쿨 교수,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신동주 의정부지법 소년부 판사 등이 토론자로 참가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네, 촉법 소년이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흔히 소년범은 우선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은 범죄 소년이라고 정의하고요. 네.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촉법 소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즉 촉법 소년은 형법상 범죄는 지었지만 형사사건 대상,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아이들을 말하는데요. 네.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사 미성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코로나에서는 그래서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현재 14세 미만으로 돼 있는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는데요. 네. 발제자로 나선 손정숙 검사는 현행 소년법의 촉법 소년 나이는 지난 1958년 제정된 뒤에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동안 사회 환경이 많이 변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손 검사의 말인데요. 네. 그러면서 소년 범죄 관련 여러 통계와 자료, 경향 등을 보여주면서 촉법 소년의 기준으로 13세 미만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13세 미만을 제시한 근거나 이유 같은 거는 있나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경우에 학제상 초등학생까지만 형사 미성년이 되는 등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 송 검사의 말인데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보호 처분을 받은 촉법 소년 현황을 보면 13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송 검사는 일반 국민법 감정상으로도 촉법 소년의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하면 용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촉법 소년 나이를 낮추는 것에 대해 반론 같은 거는 없었나요? 네, 소년 범죄 관련해서 촉법 소년 연령 하향 조정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반론이 제시됐는데요. 네. 처벌이 아닌 보호와 계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네. 더불어서 형벌보다는 교화를 우선시해서 형사 책임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네.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소년법이 아무튼 좀 잘 정비가 돼서 처벌과 교화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수가 노조를 만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 노조가 현행법상 그동안은 합법화되지 못했던 모양인데 헌재가 해당 법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수들이 왜 노조를 만들려 하고 헌재는 왜 교수노조 금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등을 취재했습니다. 신사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전국 교수노조는 지난 2015년 4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냈지만 당시 고용부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교수노조가 낸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합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의 정의를, 초중등 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제19조 1항은 그리고 교원을 당연히 초중고교 교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되면서 교원노조법을 제정할 당시 대학 교수를 교원에 넣지 않은 건 교수의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사정 합의 결과가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정치활동도 할 수 있고 사회적 지위가 워낙에 높으니까. 교수노조는 실상을 잘 모르는 얘기라고 반박합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신분이 안정된 교수는 서울 유명 대학 교수 얘기고 그렇지 못한 계약직 교수 등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대학 교수란 이런 거다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데 실상은 그분들은 소수에 불구하고 수의 교수들은 고용 불안, 임금 노동 조건의 악화 이런 걸로 고통받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에 교수노조는 교원노조법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냈고 헌재는 오늘 재판관 7대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단결권은 근로 3권의 핵심적 본질적인 권리인데 단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만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불이익은 중대하다는 것이 헌재의 다수 의견입니다. 이 구조조정 당하거나 또 불이익을 받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합법화가 되면 그런 일들을 좀 더 법률적인 힘을 가지고 오늘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교수 노조 합법화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대학 교원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대학 시간 강사도 법적으로 교원 지위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발표 내용은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학 시간 강사의 임용기간을 최소 3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강사제도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시간 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기간에는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법은 대학 교원을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는데 개선안은 여기에 강사를 추가해 시간 강사에게도 법적 교원 지위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강의가 없었던 방학 동안에는 월급이 나오지 않았던 시간 강사들에게도 앞으로는 월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 강사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신규 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강사로 임용되면 최소 3년까지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와 함께 개선안은 계약 기간에 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징계에 대한 교원 소청심사 청구권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개선안은 다만 대학 교수의 연금 관련 사학연금법 적용 시에는 강사를 교원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오늘 오전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우중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올해 92살이시고 며칠 전에 암 수술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우중 시위를 벌이신 건가요? 네, 흰색 우비를 입으시고 네. 휠체어에 앉아서 화해 치유재단 즉각 해산 이렇게 피켓을 네. 들고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에서 이제 이날부터 며칠간 9월 한 달간 외교부 앞에서 릴레이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는데 그 1번 주자로 나서신 것인데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뭐 그런 재단을 해산하라 이제 이런 취지의 주장. 네. 화해 치유 재단 이게 뭐 어떤 재단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네. 소위 불가역적인 네, 뭐 네. 합의를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 뭐 위안부 문제를 네.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 이러면서 굉장히 자화자찬했던 네. 일이 있는데요. 이 합의에 따라서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하고 이 N으로 10억 N으로 설립한 재단입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합의를 받아놓고 네. 잘했다 이렇게 평가한 것이어서 실제 피해자분들께서는 굉장히 하고 네. 있는 것이고 그 돈 다 돌려주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해산해라 이런 요구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화해 치유 재단 해산 이게 결국 이걸 해산한다는 거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로 돌리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국가 간의 합의를 파기한다 이런 것이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좀 부담이 있습니다. 네. 지금 국가 간 합의를 제일 많이 파기하는 사람은 사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네. 뭐 이란하고 합의도 불공정해서 파기한다고 그러고 모든 합의를 지금 나프타도 그렇고 네. 불공정하다고 파기한다고 하는데 사실 불공정하거나 상식적으로 또는 국제법적으로 또는 뭐 그냥 우리 인권의 개념에서 보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합의가 이 합의인데 네. 합의 파기가 큰 의미가 없거나 실익이 없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하는 행위는 합의 파기를 언급하지 않는 사실상 파기 뭐 이런 형태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국제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일본은 국제법적으로 우리는 합의를 이미 했으니까 더 이상 뭐 추가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형태로 갈 것이어서 특별히 이것을 중재하거나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네. 그냥 평행선을 이루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뭐 이와 관련해서 그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의 고문방지위원회에서는 네. 이 보고서를 내면서 이 위안부 합의가 상당히 잘못됐다. 그러니까 수정하라 이런 권고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는 못했다. 네. 그리고 물론 제일 중요한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배상, 명예회복에도 실패했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요. 네. 뭐 앞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사실 풀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뭐 앞에 정부를 탓할 일은 네. 아니긴 한데 사실은 굉장히 원망스럽습니다. 네. 뭐 굳이 이런 합의를 해놓고 이제 불가역적으로 더 합의를 못하게 해놓은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라서 네. 우리가 합의를 파기했다고 한들 일본이 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인 것 같고 네. 사실상 합의를 파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아무튼 뭐 유엔에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 좀 뭐 많이 잘못된 것 같다 지적이 나올 정도면 좀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든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창호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약속한 6개 제도 개선 작업의 진행 내용을 알리는 후속 조치 진행 경과를 게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 양재동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에서 개원 20주년을 맞아 20살의 행정법원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학술 행사를 개최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내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행정구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년소녀 가장 및 재감자 자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회원들의 누적 후원액이 18년 만에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